예,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제7절 정당행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규환 131페이지인데 제20조 법조문을 보시면은 제20조 정당행위 그래가지고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 20조에 이제 세 가지 유형이 나오는데 하나는 법령에 의한 행위, 두 번째 업무로 인한 행위, 세 번째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라고 나오는데 그러면은 이 세 가지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이냐와 관련돼 가지고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라고 하는 것에 어떤 하나의 예시일 뿐인데 앞에 두 가지는 그렇게 보는 것이 거의 통설적 입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관련돼 가지고 교환 두 번째 줄에 보면 형법 20조에서 법령에 의한 행위나 업무로 인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예시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당행위는 위법성 조각사유 중 가장 보충적이고 일반적인 위법성 조각사유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랬는데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기 때문에 제가 항상 그림 그렸던 위법성 조각사유 관련돼 가지고 이런 의미다. 즉 관련돼 가지고 사회상규라고 하는 큰 틀이 있고 이 큰 틀 안에 21조 정당방위, 22조 긴급현안, 23조 자구행위, 24조 피해자 승낙이 있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20조에 나와 있는 법령에 의한 행위, 그 다음에 업무로 인한 행위도 여기 하나 포함되어 있는 거다. 그리고 이제 뭐 310조에 관측상에 나와 있는 310조의 위법성 조각사유 이런 것들도 여기 있는 거고 개별적 위법성 조각사유 어떤 특별법에 나와 있는 개별적 위법성 조각사유도 다 사회상규라고 하는 큰 틀 안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고 사설적 견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뭐 어떤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런 사회상규의 자체가 사회상규로 갖다가 위법성 조각사유로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법관의 자의나 어떤 주관에 의한 개입의 여지를 두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는데, 그 견해는 여러분들이 어떤 통설적 입장에서는 약간 뭐 다른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견해도 있다 하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좀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그럼 기본적으로 정당행위의 내용으로서 뭐 세 가지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럼 이 세 가지 정도와 관련돼 가지고 이 첫 번째 나오는 법령에 의한 행위가 무엇이냐와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이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법령에 의한 행위라는데 제가 이걸 너무 옆에서 그려놨는데 다시 지우고 나서 우리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다고 했을 때 제일 첫 번에 나오는 것이 바로 자, 법령에 의한 행위예요. 자, 그럼 법령에 의한 행위는 뭐냐? 거기 보는 것처럼 법령에 의한 행위는 법령상 규정되어 있는 정당한 권리 또는 의무를 행사하는 행위나 법령을 집행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그 법령에 의한 행위가 비록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여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는 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법령에 의한 행위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행위가 법령에 해당하는 행위냐와 관련된 구체적으로 검토되기 때문에 개별적인 논점들을 봐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다? 법령에 의한 행위라는데 첫 번째 나오는 논점이 바로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예요. 자, 기본적으로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와 관련돼 가지고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는 기본적으로 법령에 의한 직무집행해야 된다. 자, 당연한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 보는 것처럼 공무원의 행위가 법익을 침해하는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이어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법령에 의하여 정해진 사무를 수행하는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사형을 집행하는 행위, 그다음에 영장 집행행위 이런 것들은 참 뭐다? 법령에 의해서 법령의 근거를 가지고 하는 직무집행행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는 위법성을 조각시킨다. 자, 여러분들 거기 판례 보시면 표준 판례는 안 오는데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균형성, 권형성이라는데 균형성이죠. 넷째, 긴급성, 다섯 번째, 보충성의 원칙을 모두 갖춰야 된다. 그래놓고 현행범 체포는 누구든지 형사법상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 보는 것처럼 마지막에 밑줄 친 것처럼 피고인의 차를 손괴하고 도망하려는 피해자를 도망하지 못하게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전치 14일의 흉부 철가상을 가한 경우에는 우리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거예요. 즉 현행범 체포는 법령에 의한 행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 때문에 권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관련 판례로서 132페이지에 뭐 관련 판례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법정 절차 없이 피해자를 경찰서 보호실에 감금한 행위는 수사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적절한 행위라고 믿고 한 정당 행위를 할 수 없고 직무상의 권능을 행사함에 있어서 법정의 조건을 구비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행사한 것은 곧 직권을 남용하여 불법 감금한 것에 해당한다. 근데 공무원의 직무집행 행위는 법령에 의한 행위여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법령을 준수하는 행위여야 된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행위가 비록 불법 선거운동을 적발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타인의 주거에 도청장치를 설치하는 행위는 그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을 결여하는 것으로서 정당에 해당하지 않는다. 뭐 그런 판례도 있고, 뭐 경찰공무원법상에 경찰 공무원이 총기를 수사할 수 있다는 것은 직무집행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사적으로 총기를 구입하는 것까지 허용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관련돼 가지고 이제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는 기본적으로 그런 의미로서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될 것 같은데 교환 보시면은 132페이지에 각주 130번 나옵니다. 즉 이런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가 어떤 요건을 갖추려면 적법한 요건을 갖추려면 각주를 제가 빼놨는데 법령의 형식적 요건 및 적정 절차를 준수하고 비례성의 원칙을 준수하며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집행한다는 의사가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뭐 관련된 내용들을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련돼 가지고 상관의 명령에 의한 행위가 나오는데 상관의 명령에 의한 행위도 상관의 명령이 적법하다면 어떻게 해요? 공무원의 직무집행 행위와 똑같이 상관의 명령이 적법하다면 그것은 그 적법한 명령에 따르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사람의 기본권을 침해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의 직무집행 행위와 관련돼 가지고 또 하나 나올 수 있는 것이 상관의 명령에 의한 행위라는 거죠. 자, 상관의 명령이 적법했다. 그러면 상관의 명령이 적법하면 당연히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위법성을 조각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상관의 명령이 위법했다면 어떻게 해요? 위법했다면 따르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처럼 상관의 명령이 위법하거나 불법했다. 그러면 구성요건에 이런 행위를 따르면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나중에 책임까지 인정된다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 상관의 명령이 위법하긴 했어요. 상관의 명령이 위법하거나 불법하긴 했지만 절대적 구속력을 갖추면 어떡하냐? 즉 상관의 명령이 위법하거나 불법했는데 여기에 절대적 구속력이 있다. 그럼 이런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즉 상관의 위법한 행위는 당연히 명령은 따르지 말아야 돼요. 근데 상관의 위법한 명령이 절대적 구속력이 있어서 안 따르면 안 되는 경우야. 그런 경우는 어떠냐? 그런 경우는 구속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지만 우리가 책임이 조각될 수 있다는 겁니다. 책임이 조각되는 건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판례가 바라본 거는 이런 논리는 가지고 있는데 실제 판례가 이렇게 맞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판례는 위법한 명령으로서 절대적 구속력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절대적 구속력이 있다면 책임이 조각될 수 있겠지만 이런 경우에 책임을 조각한 경우는 없다. 논리적으로는 이게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없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보면처럼 상관의 명령이 불법하지만 절대적 구속력을 가진 경우에는 위법성은 조각되지 않으나 책임이 조각될 수 있다. 자, 기대가능성이 없는 행위다. 하는 것이 판례 해석으로 보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 판례는 그렇게 해석한 경우는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의 판례 보면은 설령 상관의 명령이 구속력을 가진 것이라도 상명하복은 법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며 법률상의 의무 내지 형벌법규에 관한 명령은 명령 그 자체가 위법으로 된다. 따라서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대해서는 거부해야 될 의무가 있고 만일 위법한 명령에 따라 위법행위를 한 때는 불법한 범죄행위가 된다 그랬습니다. 자, 밑에 판례를 보시면 이제 표준 판례가 나오고 하나는 또 이제 또 하나의 판례가 나오는데 표준 판례는 뭐 관련돼 가지고 상관의 적법한 직무명령에 따른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정당행위가 될 수 없다고 본 거죠. 그다음에 이제 1988년도 2월 23일에 선고된 87도 2358 판결은 이거는 이제 관련된 영화화 됐던 사건이었는데 대공수사단 직원 등을 그러니까 경찰청 산하에 치안본부 산하에 그 당시 치안본부였는데 치안본부 산하에
대공수사단 단원은 상관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고 하는 불문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상관이 어떤 피의자를 갖다가 체포해놓고 그 피의자에 대해서 물검문을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한 거예요. 그럼 물검문이라는 자체는 우리가 불법한 명령이기 때문에 그건 듣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 관련돼 가지고 이제 그 밑에 부하들은 그런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복종해 가지고 물검문을 하다가 어떤 피의자를 갖다 사망시킨 그런 뭐 국가적으로 불운한 범죄행위가 있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 관련돼 가지고 그런 상관의 명령이 불법하고 하더라도 불문율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거는 우리의 국법 질서에 의해서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보는 것처럼 그 대법원 판례에 보면 두 번째 문단 보면 설령 대공수사단 직원은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한다는 것이 불문율로 되어 있다 할지라도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고문행위 등이 금지되어 있는 우리의 국법 질서에 비춰볼 때 그와 같은 불문율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고문치사와 같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위법 명령에 따른 행위가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거나 강요된 행위로서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례 놓은 거는 기본적으로 이렇다는 거죠. 절대적 구속력이 있으면 이론적으로는 구성권에 대한 위법하지만 기대 가능성이 없어서 책임이 조각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판단한 경우는 없다. 그것만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 그 다음에 이제 상관의 명령에 복종한 행위와 관련돼 가지고는 그 정도의 내용들로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련돼 가지고 또 하나 보는 건 징계행위입니다. 자, 법령의 행위와 관련돼 가지고 징계행위가 인정될 것이냐? 자, 징계행위는 법령의 징계권자를 규정해놓고 징계할 수 있다면 징계행위도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거기 보는 것처럼 뭐 법령에 의해서 징계권을 가진 자의 징계행위도 사회생계에 위배되지 않을 때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예컨대 친권자가 그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한 징계행위, 이건 민법상의 민법 916조에 의해서 인정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학교장이 교육상 필요한 때 행할 수 있는 학생에 대한 징계행위, 이건 초중등교육법 18조 1항이라든가 고등교육법 13조 1항에 규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년원장이 수용된 소년의 규율 위반 시에 행할 수 없는 소년원장이 수용된 소년의 규율 위반 시에 행할 수 있는 원생에 대한 징계행위, 이건 보호소년 등의 초부에 관한 법률 15조 등에 의해서 인정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런 징계행위가 법령에 근거가 있다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징계행위와 관련된 논란이 되는 게 이 징계행위에 체벌행위가 허용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즉, 체벌행위는 형식적으로 보면 폭행죄 구성권에 해당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가능하겠냐 했을 때 과거에 이제 과거 판례 체벌행위가 있는데 과거 판례는 뭐 친권자의 체벌이라든가 아니면 교사의 체벌에 대해서 판례가 어떻게 봤냐? 판례는 이거 관련돼 가지고 목적이 교육적 목적하에서 그것이 상해에 이르지 않았다. 그러면 이때는 뭐다? 이거는 우리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 라고 판단해가지고 허용된다고 본 것이 기본적인 판례 입장이고 다수의 학설의 입장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거기 보면 친권자 체벌도 보면은 교환 보면은 친권자의 체벌은 일정한 요건, 뭐 객관적으로 징계의 목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행사하고 주관적으로 징계의 의사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이제 그런 데는 뭐 허용한다는데 판례 학설이 일치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보면 그건 될 것 같고, 그러나 이제 그 박스 안에 판례를 보면은 징계권이 허용된 범위 내에서 하는 건 허용하지만 두 번처럼 부모가 자식에게 스스로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야구방망이로 때릴 듯이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협박하는 행위, 그다음에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사세 아들을 닭장에 가두고 전신을 구타하는 행위,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뭐 친권자의 체벌이라 할지라도 교육적 목적이라든가 상해에 이르지 않는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허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교사의 체벌도 그랬어요. 똑같이 밑에 보는 것처럼 뭐 교사의 체벌도 그런 것으로 봤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의 체벌이 폭행에 그친 정도의 경우에는 정당행위로서 허용된다. 그 다음에 상해에 이른 때는 징계권의 범위를 일탈한 폭력행위라고 판시하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와 관련돼가지고 이것은 이제 과거의 입장이에요. 자, 아까 봤듯이 이렇게 체벌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에서 허용된다고 하는 건 뭐냐? 즉, 아까 다시 그리지만 이렇게 그렸을 때 사회상규
사회 3개 관련된 21조, 22조, 뭐 23조가 있다. 여러 가지 일반적인 위법성, 개별적 위법성 조각사가 있는데 이 체벌행위는 이 체벌행위 여기에 포함된다면 위법성 조각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있으면 위법성 조각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기준이 뭐냐? 기준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교육적 목적으로 상해에 이르지 않았다면 여기 있는 거고, 교육적 목적이 아니라 어떤 뭐 보복의 목적이라든가 상해에 이르렀다. 그러면 여기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판례와 다수설의 입장이었는데, 이제는 체벌행위는, 이제 지금에 있어서는 체벌행위는 아예 위법성을 조각시킬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교환을 보는 것처럼 지금 초중등 교육법이 개정됐어요. 2011년도에 개정돼가지고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상 제31조 8항을 보면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랬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도 교사의 체벌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죠. 따라서 현행법상 교사의 체벌이 허용될 수 없다라고 보면 된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체벌행위는, 이 교사의 체벌행위는 안 된다. 근데 친권자의 체벌도 기본적으로 뭐 허용할 수 없는 게 아니냐, 그렇게 보는데, 정확히 법적으로 그림을 그려놓고 보니까 X표를 이렇게 표시해 놓으니까 좀 이상한데, 실제로 보면 교사의 체벌행위, 그러니까 요 교사의 체벌행위는 이제 아예 안 된다. 근데 친권자의 체벌행위와 관련돼 가지고는 아직 의문이 있다. 이렇게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것으로 바로 쟁의행위, 노동쟁의행위가 있죠. 자, 근로관계법에 따라서 정상적인 쟁의행위라면, 노동쟁의행위라면 그것은 법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보는 것처럼 뭐 노동쟁의행위 그래가지고 두 번째 줄에 뭐 각종 법령을 근거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38조 이하에 정해진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따라서 법에 허용한 노동쟁의행위는 형법상의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라고 본 것이 이제 기본적인 판례 입장입니다. 거기 판례를 보시면 전환부차 판결인데, 그럼 이런 쟁의행위가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사유가 되기 위한 요건들을 판례가 정리해놨죠. 첫째, 그 주체가 단체 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여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 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정하는 데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 교섭을 거부했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 결정 및 노동쟁의 발생 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넷째는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고 하는 여러 조건들을 모두 구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차적 적법 요건인 투표를 갖추지 않았다 하면 그런 것들은 적법한 쟁의행위가 될 수 없다고 본 거죠. 자, 요 쟁의행위와 관련돼 가지고는, 노동쟁의행위와 관련돼 가지고는 최근 들어 많은 판례의 변화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형법 강론할 때 그 업무방해죄와 관련된 부분에서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련돼 가지고 여기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또 나오는 것이 여기 보는 것처럼 현행범 체포. 현행범 체포 행위는 우리가 형사성법상 누구나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타로서 정신병자에 대한 감호행위라든가 공인된 투표권 복표행위. 원래 우리는 도박을 하면 도박죄로 처벌받는데, 법에 의해서 공인된 승마 투표권의 발매와 적중자에게 일정한 금품을 교부하는 행위, 마사회법에서 인정되고 있죠. 그런 경우는 법률에서 정한 것으로서 정당히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령에 의한 행위는 이런 내용들이 있다 하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으로 이제 업무로 인한 행위가 있는데, 자, 업무로 인한 행위의 대표적인 것은 과거에 봤을 때 의사의 치료 행위와 그다음에 성직자의 행위,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관련돼 가지고 성직자의 행위, 그다음에 이제 변호사의 행위,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업무로 인한 행위에서 대표를 볼 수 있는 건 이제는 성직자의 행위와 변호사의 행위만 우리가 업무로 인한 행위를 볼 수 있지, 의사의 치료 행위는 뭐다? 이거는 아까 판례가 봤지만
피해자의 승낙에 의해서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것이지 이렇게 정당행위에서 업무로 인한 행위에서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사유는 아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봐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거기 보는 것처럼 업무로 인한 행위의 대표적인 것이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 그러는데, 먼저 치료행위를 보면은 치료행위란 주관적으로 환자의 건강을 회복 개선시키는 치료의 목적을 가지고 객관적으로는 의술의 법칙에 맞추어 행하는 의료행위를 말한다 했습니다. 근데 치료행위에 대해서 이 치료행위를 어떻게 봐야 되냐는 법적 성격을 다 다르게 봐요. 먼저 의사가 치료행위를 하는 것은, 자, 수술을 하기 위해서 배를 가른다. 자, 그런 거는 아예 구성요건 해당성을 배제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구성요건 해당성을 아예 배제시키는 구성요건 해당성 조각설도 있었어요. 자, 지금도 있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건강을 증진시키는 성공한 치료행위는 상해죄에 해당할 수도 없고, 설령 실패한 치료행위라 할지라도 주관적으로 치료 의사가 존재하고 객관적으로 의술의 법칙에 맞게 행한 경우에는 아예 구성요건 해당성을 배제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해서는 정당행위에서는 이제 과거 판례 입장인데, 그거는 의사의 업무로 인한 행위이기 때문에 뭐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는 게네요. 그러나 이제 바뀐 판례, 아까 봤던 것처럼 자궁적출 사건 관련돼 가지고 피해자 승낙설로 판례가 바뀌었다 그랬죠. 즉 의사의 치료 행위는 상해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견해, 자궁적출 사건인 판례라는데, 이런 판례에 의해서 지금 현재는 뭐다? 이런 의사의 치료 행위는 당연히 피해자의 승낙에 의해서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으로 본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시라는 얘기입니다. 거기 135페이지에 보면 의사의 치료 행위를 왜 위법성 조각 사유 중에서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로 봐야 되냐 관련돼 가지고 보면은 그 의사의 전단적 치료 행위로부터 환자를 보호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지 않으면은. 자, 그 다음에 관련돼 가지고 환자는 치료의 객체가 아니라 관련돼 가지고 치료를 받는 하나의 또 주체이기 때문에 그 전단적 의료 행위로부터 환자를 보호할 수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결국 환자를 객체로 놔두면은 의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의 주체로서 인정을 해야 된다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자기 신체에 대해서 환자는 자기 결정권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체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된다는 거죠. 단순한 업무로 인한 행위로 보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그 피해자 승낙 또는 추정적 승낙의 법리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 의미로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변호사라든가 성직자의 행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뭐다? 기본적으로 변호사가 변론 중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더라도 그거는 업무라는 행위에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겁니다. 성직자는 뭐예요? 성직자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마음을 구제하는, 인간의 정신을 치유하는 그런 직업에 있는 분들을 제가 이제 성직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서 어떤 국가적 법익에 침해하는 행위가 있더라도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것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와 관련된 중요한 거는 성직자의 경우라 할지라도 소극적으로 인간의 어떤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서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거나 어떤 국가의 기본 법령에 위반될 수 있는데, 소극적인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위반한 경우 어떠냐? 그 경우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밑에 판례가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신부님이 죄 지은 자를 능동적으로 고발하지 않은 것에 그치지 않냐고 은신처를 마련해주고 도피 자금을 제공하는 등 법인을 적극적으로 은닉 도피케 하는 행위는 사제의 정당한 직무에 속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하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판례의 입장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성직자나 변호사의 업무 행위도 기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유이지만은 조각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업무로 인한 행위는 이렇게 간단하게 보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이것들을 포괄하고 있는 바로 사회상규가 뭐냐와 관련된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거기 보면 사회상규의 의의 그래가지고, 사회상규란 135페이지에 나오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를 사회상규의 의의 그랬는데, 사회상규랑 법규정의 문헌상 그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극히 정상적인 생활 형태의 하나로서, 거기 밑줄 좀 쳐주면 좋을 것 같은데,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 생활 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즉 여기까지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 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 그게 사회상규라는 거예요. 즉 어떤 법규정이 처벌 대상으로 하는 행위가 사회 질서에 따라 전혀 위법하지 않다고 인식되고 그 처벌이 무가치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정의에 배반된다고 생각할 정도에 이를 경우에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목적 가치에 비추어 이를 이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수단으로 행해졌다는 평가가 가능한 경우에 하나요.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어요? 자, 사회상규 그런데 이렇게 길게 설명해서 이거 판례 판결문 갖다 넣는 건데, 자, 여러분들이 사회상규라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사회상규라는 말을 쓰지만 독일에서는 사회적 상당성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독일에서 사회적 상당성이라고 하는 건 구성 요건을 배제시키는 사유로 봅니다. 근데 우리는 사회상규는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사유로 본다 그랬죠. 그리고 제가 아까 위법성을 처음 공부할 때 우리가 가벌적 위법성론이라고 했는데, 일본에서 주장하고 있는 가벌적 위법성론은 비록 위법하지만 형벌을 부과할 정도로 가벌적이지 않은 경우에 위법성을 조각시키자, 이렇게 보는 게 가벌적 위법성론이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의 사회상규라고 하는 의미는 뭐 학자들마다 뭐 판례마다 조금씩 다르게 설명하곤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 사회상규라고 하는 건 독일에서 말하는 사회적 상당성과 거의 동일한 의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근데 사회적 상당성은 뭐다? 사회적 상당성은 구성요건 자체를 탈락시키지만, 얘는 사회상규는 뭐다?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사유를 보는 것이 한국과 독일에 있어서의 차이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개는 기본적으로 같은 의미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사회적 상당성이든 사회상규든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 얘가 의미하는 바를 지금 교재 135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여섯 줄의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외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럼 이해를 어떻게 하느냐? 얘 개념은 쉽게 보면 이런 겁니다. 한 사회가, 그러니까 국가가 아니라 한 사회가 역사적으로 가치 있다고 느껴온 행위는 뭐예요? 지금의 법질서에 반하더라도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사유로 보자. 이게 사회상규라는 얘기예요. 즉, 아까 제가 밑주치라 그랬던 것이, 제가 웬만하면 밑주치라는 얘기 잘 아는데,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 생활 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제가 이제 다른 강의할 때 교환에 있는 걸 이렇게 설명해요. 한 사회가 역사적으로 가치 있는 것을 평가한 행위는 지금 구성요건에 이렇게 보면 그냥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것, 이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때 사회상규는 여기서 뭐냐? 결국 한 사회가 역사적으로 가치 있는 것으로 평가한 행위, 그게 사회상규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사회가 먼저예요? 국가가 먼저예요? 여러분 생각할 때 사회가 먼저입니까? 국가가 먼저입니까? 당연히 한 사회가 먼저죠. 어떤 사회가 있고 그 사회가 뭉쳐서 국가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한 사회, 어떤 사회가, 그 사회가 역사적으로 가치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그 행위를. 그럼 그런 가치 있는 것을 평가한 행위는 지금에 있어서 뭐다? 지금에 있어서 어떤 법질서의 구성권에 해당하는 행위를 보더라도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걸 판단하자. 이게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다. 즉, 그렇게 판단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예를 갖다 쉽게 설명하는 예를 들 수 있는 게 바로 훈장님의 체벌행위예요. 여러분들 혹시 뭐 옛날 드라마 같은 거 보면 훈장님이 있었죠? 훈장님이 뭔지 알죠? 자, 훈장님이 옛날에 공부를 안 하거나 졸거나 그러면 학생들을 회초리로 종아리를 때려요. 그 회초리는 누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회초리는 바로 부모님들이 만들어주는 겁니다. 우리 애를 요 회초리로 종아리를 때리셔서라도 우리 애를 잘 가르쳐 주십시오 해가지고 부모님들이 갖다 드리는 겁니다, 회초리는. 자, 그러면 우리 사회에서 뭐다? 훈장님이 어떤 교육적 목적에서 조는 녀석들이라든가 아니면 공부를 잘 안 하는 녀석들은 종아리를 회초리로 때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사회가 지금 대한민국 전에 조선사회, 그다음에 고려사회가 있었던 그 사회에서 어떤 국가가 있었던 상관없이 한 사회가 쭉 우리가 역사적으로 지켜온 행위, 가치 있는 행위라는 거예요. 훈장님의 체벌행위는. 자, 그럼 훈장님의 체벌행위가 뭐다? 훈장님의 체벌행위는 지금에서는 우리가 형법상 폭행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것으로 보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라고 하는 것의 의미다. 그렇게 여러분이 보고, 그때 사회상규의 의미는 결국 뭐다? 한 사회가 역사적으로 가치 있다고 지켜온 행위. 그거를 우리가 사회상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두면은 아마 사회상규의 의미가 좀 더 머릿속에 이해돼서 들어올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136페이지에 보시면 사회상규의 판단 기준이 나오는데, 뭐 학설은 법익의 균형과 목적과 수단의 정당성을 기준으로 본다는데, 이거는 이제 뭐 학설이기 때문에 학자들마다 달라지고, 제일 중요한 건 판례예요. 그럼 판례가, 즉,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한 행위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 관련된 판례는 뭐라고 본다? 첫 번째가 목적의 정당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교환해 보는 것은 목적의 정당성. 두 번째가 수단의 상당성.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법익 균형성.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그 긴급성. 다섯 번째가 기본적으로 보충성을 갖췄다. 즉,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이라고 하는 요 다섯 가지를 갖췄을 때 우리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서 정당행위로 판단하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겁니다. 요 다섯 가지 사유는 여러분들이 좀 외워두는 게 좋겠죠. 응? 이거는 판례가 딱 제시한 조건이기 때문에, 기준이기 때문에 요 정도의 내용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파악해 두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사회상규에 위배되냐, 위배되지 않느냐는 결국 판례가 판단을 해요. 그럼 그 수많은 판례 어떻게 다 보느냐? 물론 다 보면 좋겠지만 보기가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회상규에 위배되냐, 위배되지 않느냐 판례를 좀 유형화해서 보면 이렇게 사회상규성이 인정되는 행위로서 소극적 방어행위, 이런 것들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뭐처럼 소극적 방어 행위를 인정한 판례 사항 그래가지고 1번 보면은 갑은 자신을 따라다니며 귀찮게 싸움을 걸어오는 을을 막으려고 을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렸습니다. 뭐 이 정도는 소극적 저항 행위다.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행위다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관련돼 가지고 그 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판례 같은 거 보시고, 다섯 번째 판례가 이제 객관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건데,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하여 아무런 연고도 없는 가정주부인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 유리창을 깨고 아무데나 소변을 보는 등 행패를 부리고 나갔다. 피고인은 유리창 값을 받으러 피해자를 뒤따라가며 그의 어깨를 붙잡았으나 상스러운 욕설을 계속하므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잡고 있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밀자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던 피해자가 온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앞으로 넘어져 시멘트 바닥에 이마를 부딪혀 1차성 쇼크로 사망했습니다. 자, 이런 거는 본능적인 소극적 방어행위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우리가 소극적 방어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뭐 두 번째로 이제 사회상규성 인정되는 행위의 두 번째 유형으로 권리 실현의 일환으로서 행하는 행위. 이런 거는 당연히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다라고 보기 때문에, 거기 보면 뭐 권리 실현을 인정한 판례사항 같은 경우 보면 피해자로부터 범인으로 오인되어 경찰에 끌려가 구타당하여 입원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그 치료비를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엄명하였다고 하여 이것이 곧 범법행위가 된다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당연히 자기의 권리를 실현하는 일반적인 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관련돼가지고 그 대법원 판례 또 두 번째 나오는 것도 그 피고인 등의 비료를 매수하여 시비한 결과 딸기의 묘목 또는 사과 묘목 등이 고소하자 그 비료를 생산한 회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면서 회사 사무실에서 탁자나 의자를 좀 들었다 놨다 이렇게 위력을 보인 경우, 이런 경우도 우리가 권리 실현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거 이미 앞에 한번 봤던 판례인데 또 나오기 때문에 한번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밑에들 이제 권리 실현을 부정한 판례 사항은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4개, 5가지 판례를 다 봐둬야 됩니다. 왜냐면 이거는 권리 실현 행위가 이미 사회적 통념을 넘어갔다고 판단한 거기 때문에 그런 행위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일반인의 간단한 의료 행위, 이런 것들도 기본적으로 뭐다? 우리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라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법성 조각을 인정한 판례 사항은 거기 보는 것처럼 대법원 수지침의 시술 행위는 기본적으로 위법성을 조각하는 정당행위로 본 겁니다.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예요. 왜냐면은 대법원의 어떤 침을 관련된 의수를 판단할 때 채침이라 그러죠. 침이 어떤 신체 안으로 들어가는 경우, 그런 거는 전부 다 의료법상의 의료행위라 판단해가지고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 위법성을 조각시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쇠붙이가 몸 안으로 들어간다. 그럼 다 그거는 사회상규에서 허용하는 행위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수지침은 뭐냐? 수지침은 그 침이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수지침 자체가 약간 압정같이 생겼죠. 자, 수지침은 뭐 이런 형태로 되어 있죠, 이렇게. 자, 이런 것들이 여기 이제 뭐 어떤 테이프로 붙여 있고, 이렇게 뾰족한 부분이 이 피부에 어떤
뭐 혈자리를 이렇게 자극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체 안으로, 이 침의 신체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우리가 사회상규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다. 그렇기 때문에 허용된 행위다라고 본 것이 대법원 판례 입장이라는 겁니다. 근데 관련돼 가지고 밑에 보는 것처럼 위법성 조각을 부정한 판례 사항 같은 경우나 뭐냐면은 침술행위인데 침술행위를 하려면 우리나라에서는 뭐예요? 한의사 자격을 따야 돼요. 근데 외국에서 한의사 자격을 따왔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 같은 경우 우리가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을 볼 수 없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뭐 금지되는 의료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본 것은 기본적으로 뭐 아예 의료행위 자체가 아니다라고 봤기 때문에 뭐 그 정도의 내용으로서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또 하나 유형할 수 있는 것이 안락사와 존엄사예요. 자, 근데 이제 안락사와 존엄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단축시키거나 아니면 생명을 중단시키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안락사와 관련돼가지고 지금에 있어서 우리가 교환 138페이지에 안락사를 보면 안락사의 유형 중에 생명 단축을 수반하지 않는 안락사, 이거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허용되는 건데, 근데 생명 단축을 허용하는 안락사의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겁니다. 즉 안락사란 자체는 여러 가지 뜻으로 사용되는데 기본적으로 뭐냐면 사기가 임박한 환자, 죽을 시기가 임박한 환자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고통이 너무 심해. 그래서 그 고통을 제거하려고 어떤 행위를 했는데 그 행위가 어떤 이 임종을 앞두는 환자의 생명을 좀 단축시키는 경우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뭐 안락사라고 이제 의미할 수 있는데, 그 생명 단축을 수반하는 안락사로서 밑에 적극적 안락사, 근데 간접적 안락사, 소극적 안락사라고 하는 세 가지 형태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뭐 간접적 안락사라든가 소극적 안락사는 당연히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정당행위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적극적 안락사는 뭐냐? 거기 보는 것처럼 적극적 안락사는 이 사람이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그 몰핀을 주사해가지고 고통 없이 사망해 하는 겁니다. 바로 사망시키는 거예요. 거기 보는 것처럼 적극적 안락사는 자기에 의해 직접으로 죽음의 시기에 임박한 환자의 승낙을 받아 그 생명을 단축시킴으로써 죽음에 이르는 고통을 끝나게 하는 처치다 그랬습니다. 즉 너무 죽을 시기가 여기야. 근데 죽어가고 있어. 죽음은 임박해 있어. 근데 여기부터 여기까지 가는 시기가 너무 고통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의사한테 나를 여기서 내 생명을 끊어달라 했을 때 의사가 어떤 의학적 방법으로 생명을 단절시켰다면 이것이 살인죄 구성권에 해당하지만 위법성을 조각시킬 수 있겠냐는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적극적 안락사도 위법성을 조각시킬 수 있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제 강의 위원회는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물론 적극적 안락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는데 제 강의 위원회는 적극적 안락사가 허용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그런 적극적 안락사의 요건으로 139페이지에 뭐 여러 가지 요건들을 정리해놨으니까 그걸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존엄사와 관련돼가지고 안락사와 존엄사는 약간 다르죠. 그러니까 안락사는 기본적으로 생명을 단축시키는 겁니다. 근데 존엄사는 보면 여기 보는 것처럼 회복 가망이 없는 말기 환자의 요청에 따라 지금까지 계속해온 생명 유지 치료를 중지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유지하면서 죽음을 맞이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존엄사라고 합니다. 자, 관련돼 가지고 뭐 안락사와 구별 문제가 되는데, 존엄사는 회복 불가능한 환자에 대해서 생명 유지 치료의 중지가 문제되고 환자의 육체적 고통과 그 완화 제거는 문제되지 않는다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안락사는 죽음에 이르는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걸 중단시키면서 생명을 단축시키는 거고, 존엄사는 그것과는 다르다. 그래서 고통 여부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이제 존엄사는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적어도 판단 능력을 상실하고 있으므로 안락사와 비교해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있느냐를 판단하기가 곤란하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안락사는 죽음에 이르는 고통을 완화 제거한다는 환자의 객관적 이익이 존재하지만 존엄사는 환자에게 고통이 없으므로 그 환자 자신의 객관적 이익은 명백하지 않고 오히려 환자의 가족이나 병원의 재정 등 부담 경감이 객관적 이익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치료 의무가 있는데 환자한테 자기결정권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엄격하게 판단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의사의 치료 의무는 환자가 치료하지 말라 그랬다고 가지고 그냥 단순히 치료를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기 환자의 무의미한 치료를 계속할 의무가 없다고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한해서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시면서 그 판례 2009년도에 나온 전후협차 판결에 관련돼가 제가 밑줄을 쳐놨으니까 대법원의 판례 견해를 한번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 병원에 가면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환자들한테 동의를 받아요.
그러니까 뭐 말기 암 환자라든가 아니면 뭐 뇌졸중 환자라든가 아니면 이런 환자들에 대해서 환자한테 의식이 있으면 환자한테 맞고 환자한테 의식이 없으면 가족들한테 맞습니다. 만약에 이 환자한테 심정지가 오면 어떡하겠느냐? 그럼 심정지가 오면은 심폐소생술을 해가지고 환자를 살려보도록 노력할 것이냐, 아니면 심정지가 왔을 때 심폐소생술을 하지 말고 그대로 놔둘 것이냐를 결정하도록 환자들한테, 환자나 환자 가족한테 병원에서 물어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은 당연히 우리 부모님인데 당연히 심폐소생술을 해서라도 뭐 살려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 경험을 해보면은 그 심폐소생술을 하면은 환자는 모든 갈비뼈가 부러지고 바로 중환자실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렇게 중환자실로 들어가면 살아나올 수 있느냐? 거의 못 살아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에 이르기까지 더 시간만 길어지고 고통이 굉장히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가지고 미리 가족들한테 환자에 대해서 그 치료를, 어떤 심정지가 왔을 때 심폐소생술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들을 환자나 가족들한테 결정하게 하는데, 그런 것들도 우리 사회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내용들인데 지금 현재 많이 시행되고 있는데, 그것도 하나의 존엄사로서 뭐 허용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 관련된 내용들을 살폈고, 결국 이 법령에 의한 행위, 업무로 인한 행위는 결국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다. 사회상규라고 하는 거는 한 사회가 역사적으로 지켜온 가치 있는 행위는 지금의 법질서에 반하더라도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사회를 보자. 이게 사회상규의 의미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를 판례가 판단하고 있지만, 그 중에도 대표적으로 소극적 저항행위, 그다음에 권리 실현 행위, 그다음에 이제 뭐 일반인의 의료시설 행위 중에서도 우리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가지고 우리가 위법성 조각사유 중에서 정당행위까지 보고 이로써 위법성 조각사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